자, 우리 베이너 수능 국어 정규반 2강이고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올해 우리 고3 학생들 수준이 조금 높은 편 같아요. 내 체감은 그래.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지문들 위주로 나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 좀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현장 강의 목요일 저녁 8시, 11시, 토요일 오전 10시, 1시 이 수업을 추가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토요일 오전은 문학이고 목요일 저녁은 독서예요. 이것보다 좀 더 쉽게 나갈 거야. 그리고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이 수업 딱 적합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 공부 상태 보면서 얘기 나눠가지고 보충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드리든 뭘 하든 할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기출이다 보니까 내신에서 좀 다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김이 셀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대한 한 3월 정도까지는 기출 커리를 마무리하고 3, 4월에 내신 대비를 하는 애들은 없는 것 같긴 했는데, 다시 내신 대비 필요하다 손. 오케이, 다 정시 파이터네. 그래도 EBS랑 2감을 좀 섞어서 나갈 건데 올해는 컨텐츠를 2감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컨텐츠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리 수강생들 이제 제 이름을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도대체 이 순서는 누가 결정을 할 거고 어떻게 결정을 할 거고 좀 궁금하실 거고, 너무 뒤져보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흑역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검색을 하다가 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걸 클릭을 해가지고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면 진짜 민망하지 않겠어요? 잠깐만이라니. 저예요. 씨발. 잠깐만. 어우, 놀래라. 야. 캡처해서 보내지 마라. 자, 누구나 저랬던 시절이 있죠. 자, 왜죠? 너무 많이 검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파면 팔수록 내가 사실은 인터넷 장의사 같은 거 고용해가지고 열심히 지웠거든? 그만 검색해. 신나가지고 이제 겁나 검색을 하시는데, 자, 그 얘기야. 자, 이제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을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서 화면에 보여주는데,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겠지만, 얘들아,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 이거는 출제 매뉴얼에 있는 용어야, 정확하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방금 저희 이제 동생들이 이제 옛날에 강사하던 시절에 제가 제 동생 중에는 영어 강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어 강사가 썼었던, 제 동생 중에 영어 강사가 있어요. 그 영어 강사 썼었던 영어 교재를 잠깐 봐드리면 빈칸 추론 문제예요. 이거는 출처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과정 평가원이고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나왔었던 출제 매뉴얼 내용을 그대로 박은 건데, 빈칸 추론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맨날 쓰는 정보 가치가 높아야 된다. 중심 내용이다. 통제 사상이다. 다 평가원 용어고 심지어 영어에서 쓰였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오고 있는 것도 보이실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용어들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쓴 경우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평가원 용어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게 생소하다는 게 참 웃긴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첫 번째 팁은 뭐냐면 방금 영어 출제 매뉴얼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졌으면 이거예요. 적절한 구체성. 그래서 영어 수능 출제 매뉴얼에서 주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뭐라고 정의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적절한 구체성이야. 예를 들면 개에 대해서, 멍멍이에 대해서 글을 쓴다. 불가능해. 너무 포괄적이야. 반대로 빨리 이제 새로운 여친을 사귀어서 이제 3년 전 전 여친이 아니라 한 달 전 전 여친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3년 전 전 여친 강아지가 콩이에요. 그래서 제 인스타 가보시면 인스타는 가도 괜찮아요. 요즘 걸로 많이 바꿔놔서. 인스타 가보시면 강아지가 되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45kg짜리의 그 로트와일러 콩이라는 애인데, 콩에 대해서 글을 쓰면 그게 수능 문제가 될 수가 없어. 왜? 적절한 구체성이 아니야. 그건 너무 세부적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적절한 구체성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수백 개라는 단어에서도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 적합도라고 보여야 돼.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잖아. 이 지문은 요즘 수능 느낌에서면 6분 이내로 커트하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6분이 넘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자꾸 얘를 국어적으로만 봐서 그래. 선생님 국어 시험인데 국어적으로 봐야지 어떻게 보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가 국어예요. 경우의 수야. 확률 통통이들이 푸는 그 경우의 수라고. 좀 이따 풀어보실 거야. 얘는 철저하게 여러분 수열이고 확률 통계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첫 번째 문제부터 그냥 확률 통계라고 보셔야 돼. 왜 그런지는 1분 있다 바로 아실 거야. 자, 그럼 봐봐. 여러분 2단락 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실 게 아니라 글의 주제가 세팅되는 1단락, 2단락 끝부분에 중요도 적합도 나왔으니까 중요도 이 흐름에 집중을 하셔야 돼.
선생님, 2단락에도 정보가 많은데 이거 안 중요한가요? 네, 전혀 안 중요해요. 정말 안 중요하다니까. 제 말 안 믿으면 누구 말 믿으실 거예요? 제가 이건 전수조사를 했다, 얘들아. 여기에 있는 현관펜들만 읽어도 정답 확률은 87% 이상을 보장해요. 왜? 그건 내가 통계를 직접 내본 거야. 자, 그러면 봐. 출제자는 중요도 가지고 3, 4단락의 원리를 냈으니 당연히 과학기술이면 중요도 가지고 3, 4단락 원리를 가지고 한 문제를 푸셔야 될 거고, 자, 이제 5단락인데 5단락에 니은 적합도가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우리는 아주 쉬운 문제로 좀 이따 풀어볼 거야. 왜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가지고 문항 설계를 해요. 그래서 작년 6평에 나와 있었던 그 논리 지문 포함해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 플라스틱 지문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정보량이 엄청 터지는데 상관관계를 잡으셔야 돼. 그럼 잘 보셔. 적합도는 첫 번째 요인, 원인 요인을 cause C라고 쓸게요. 두 번째 요인, 세 번째 요인이야. 첫 번째 요인, 그렇죠. 어떤 웹페이지에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적합도는 높아지겠죠. 두 번째, 그런데 다른 웹페이지에 그 단어를 안 다룬다면 더더욱 해당 웹페이지가 더 적합하겠죠. 세 번째, 현재 웹페이지에 이런저런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량도 적은데 그게 단어의 빈도도 많다. 그러면 당연히 적합도도 높아지겠죠.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구조를 딱 보잖아. 잠깐 저 따라오세요. 자, 지금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 구조에서 이 출제자는요, 1단락 전형적으로 아니 1단락 주제 세팅하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이건 수능의 유형이야. 1단락 끝부분에서 이렇게 주제 세팅하고 가. 소주제 2개 나와 있죠. 중요도와 적합도요. 그러면 2단락에서 뭐라 얘기하는데 사실 다 쓸데없는 얘기고 결국 중요도가 4단락까지 흐름이 나오는 게 보이셨을 거고, 그 다음에 2단락 적합도, 다시 두 번째 소주제 적합도는 어디에서 5단락에서 다루는 게 보이실 건데, 그래서 니은의 적합도랑 관련된 이 적합도를 결정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나오셨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해당 웹페이지에서 해당 단어의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웹페이지는 당연히 그 단어의 데이터를, 그 단어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을 적합도가 높을 것이고, 두 번째, 다른 웹에서 보편적으로 해당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해당 웹의 적합도는 떨어지겠지만 다른 웹에서는 해당 단어가 덜 나타나고, 마지막, 해당 웹페이지에서 다른 정보량들이 작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해당 단어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게 적합도를 풀어나가는 적합도에 관련된 요인 세 가지 원리고 당연히 얘를 안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걸 두 번째 문제에 박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문제 5번 선지부터 볼게요. 물론 1, 2, 3, 4번은 여러분이 쭈루루 푸셨겠지만 이게 정확히 판단되시면 한 선지당 한 20초라고 잡을게.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 1분에서 1분 30초라고 제가 정리할게요. 5번 선지 보셔.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다. 거시적으로 보자.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다. C2가 적다죠. 두 번째, 간략하다.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량이 적다니까 C3가 적다죠. 세 번째는 뭐야? 해당 단어가 빈도가 많이 나타난다. C1이 많다죠. 전부 다 니은을 높이는 모든 요건들이 일관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 5번 끝이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1분에서 1분 30초인 거예요. 6분 컷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볼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세 문제 6분 컷이면, 네 문제구나. 이게 6분 컷이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닌 게, 여러분 45문제 80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세요. 한 문제당 1분 30초 주기 어렵습니다. 자, 다시 돌아간다. 1단락, 2단락, 3단락에서 중요도를 봤어.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수식으로 정리해드릴게. 자,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냈대. 알았어. 그 방법이 뭔데요? 링크 분석 기법인데, 링크 분석이 뭔데?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의 값은 오케이. 자, 뭐로 표현했다? 값으로 표현했대. 다시, 주어는 값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중요도는 값이죠. 중요도인 값은 뭐야? A의 값이야. A의 값은 어떻게 표현해?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쓰실 게 아니라, 여러분은 수학 포기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얘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A의 값을 A라고 쓸게, 그냥.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써드릴게. a는 a의 값. ai는 뭐니? 링크된 것들이 보내주는 값. 됐니? 링크 웹페이지로부터 받는 값. 자, 우리 수식에서는 얘만 하나 써주면 끝이야, 사실. 맞죠? 자, 두 번째 본다. 그러면 이렇게 받은 a의 값. 이렇게 받은 a의 값. a의 값은 어떻게 돼?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에 균등하게 나눠진다가 2단계죠. 그럼 이걸 두 번째 풀이 과정으로 쓸게. 자, 얘들아 봐봐. 우리는 링크된 웹의 개수를 n개라고 본 거잖아. 그러면 a를 어떻게 나누시면 돼요? n분의 a로 나눠서 배분해 준다면 끝이지. 세 번째, 얼마나 친절하고 스윗합니까? 예시까지 들어줬어. 그래서 어떻게? a가 4래. 두 개 링크돼 있으면 2를 보내준단다. 여러분, 3단락은요, 두 줄로 끝이야. 수식으로 쓰면. 됐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수학처럼 국어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사고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 표현할 줄 알아야 고칠 부분도 보인다고 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생소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등급인 거고 그래서 만점자 28명 나오는 시험이 된 거야.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딱 저랑 수업 시간에 30지문, 과제로 일주일에 두세 개씩 해서 딱 60에서 100지문 정도 끝나는 시점이면 여러분 사실 그냥 국어에서 되게 자유로워지실 거야. 계속 보셔. 하지만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봐봐. 보내진다. 하지만 이가 보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마치 모순적인 글처럼 보이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만이 여기서 역접이 아니라 강조로 혹은 전환으로 쓰였다고 보이셔야 되죠. 역접이 아니야. 여기서 강조와 전환이야. 2가 아니라 2에다 뭘 곱하겠대? 댐핑 인자를 곱하겠대. 그러면 n분의 a 곱하기 우리는 댐핑 인자라고 쓰시면 될 거야. 자, 그런데 봐봐. 댐핑이라고 썼다가 지울게요. 왜? 댐핑 인자가 뭔지 정의가 돼야 되니까. 그럼 댐핑 인자는 뭔데요? 이게 낚시야. 잘 보셔. 댐핑 인자는 주어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을 비율을 반영한대. 이러면 눈이 있고 뇌라는 게 있는 사람은요. 댐핑 인자는 비율을 반영하는데 어떤 비율이야? 이동하지 않을 비율이야. 확률 통통이들은 이걸 어떻게 쓰시죠? P 이동의 여집합, 이동의 여사건으로 표현하시죠. 맞죠? 또 이과들이라서 벙쪄 갖고 있으면 안 되시고 확률이란 뜻이고 이동할 사건의 확률, 이동하지 않을 사건의 확률, 여사건 되셨죠? 역시 이과들은 한 번만 설명해도 알아먹어요. 뭐 이과를 편애하는 건 아니야. 계속 볼게. 그래서 뭐래? 아니나 다를까 확률이니까 선생님 확률이면 0과 0 이상 1 이하인데요. 역시 이과답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알겠다니까. 자, 문과니까 이 부분이 사실 1 이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1 미만이라고 한 것 같아요. 됐니 여기까지? 나도 몰라. 1 이하 같아 나는. 왜 1 미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문과가 냈을 거 아니야 아마. 계속 봐.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돼서 여기서 이제 애들을 다 주워놨어요. 잘 보셔야 돼. 잘 봐. 얘들아. 내가 항상 이런 지시어들에다가 세모 띄우고 가는 습관들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그 비율은 유일하게 어떤 비율이야? 앞쪽에 유일하게 언급된 비율은 이동하지 않을 비율이야. 여러분, 그러면 잘 보셔. P,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예요? 0.2죠. 20%니까. 근데 이 아저씨는 지금 뭐래? 댐핑 인자는 왜 갑자기 0.8이 되셨지? 간단하죠. 전 사건 1에서 이동하지 않을 확률 빼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사건의 확률로 이동할 확률이 됐잖아. 여러분, 댐핑 인자는 질문. 이동할 확률이라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럼. 그렇지. 댐핑 인자는 이동할 확률이죠. 낚시 낸 거 보여? 그리고 얘들아, 3단락, 4단락은 풀이 과정 1줄, 2줄, 3줄, 4줄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제부터 애들이 여기서 우다다 썰린 거야. 필기됐어? 다시 얘기한다. 댐핑 인자는 어떤 확률이야? 이동할 확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2번이야. 이동하는 비율. 이동할 확률이 뭐야? 댐핑 인자니까. 그래서 2번 끝이야. 그냥 확률 통통이라고 생각하고 푸셨어야 돼. 오늘 현훈이 선생님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이 국어를 잘하는 길이라는 거 필기해 주시고 수식까지 다 써놓으세요. 그냥 써놔. 이게 제일 편하고 빠른 길이야. 다른 도구는 없어. 선생님 왜 그렇게 내는데요? 얘기하잖아. 지금 여러분 15년 전부터 10년 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수능에 기조가 깔려 있었던 그 시절의 국어교육과의 아이덴티티는 범교과 도구교과였어요. 정과목을 다루는 도구교과라는 거야. 현재는 뭐라고 돼 있냐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하는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15년 전에서 10년 전에는 국어과를 범교과로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고 범교과가 뭐야? 전과목을 다루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학도 나오고 확률도 나오고 논리도 나오고 통계도 나오는 거야. 과학기술 주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식으로 푸셔. 깔끔하게 끝났죠. 벌써 두 문제 끝났다. 지문 터는데 끼키야 2분, 14분 푸는데 끼키야 30초, 그러면 3분에서 4분 정도 걸렸죠. 자, 이제 남은 2분 동안 뭐 하시면 돼요?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 계산 같이 해볼까요? 자, 얼마가 들어왔어? 16 들어왔어. 16 들어왔어. 계산해보자. 그래서 D에서 A로 가는데 16 곱하기 댐핑인자 0.5 곱해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8 들어왔죠. 자, 16에서 16 곱하기 0.5 내분해서 B로 8 들어왔는데 알다시피 4, 4 쪼개져서 나가는 거 알죠? 자, 4, 4 쪼개졌고 4 곱하기 얼마? 0.5는 얼마 들어옵니까? 2 들어오죠. 자,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우리 조카도 대답을 할 거야. 삼촌 1번 정답은 16이 아니라 10이야 라고. 2번 아무리 봐도 B와 D로부터 받는 값은 8 플러스 2니까 같을 수가 없고. 수학이잖아. 눈 씻고 지문을 들여다봐요. 어디 나와 있어 이 내용이. 진짜 여러분 미미미미미누 할아버지 시절이야. 그 시절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수능 쳤던 사람들이 그때 저도 똑같이 뭐라고 했냐, 모든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증조 고조 할아버지 시절 얘기야. 이제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얘는 봐, 지문의 정답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댐핑인자라는 계산식만 나와 있고 댐핑인자라는 계산식도 그냥 수학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데 왜 이 방법을 놔두고 다른 방법을 쓰는지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아, 이해는 돼. 문과들이라서 그래. 자, 계속 본다. 3번 선지들.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림 하나 더 그려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사실 계산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경우의 수를 여러 개를 적어놨기 때문에 좀 계산이 많아지는 것 뿐이야. 자, 3번 봐.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졌대. 왜 B랑 C랑 중요도가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까? 자, 16 들어왔어요. 16 나갑니다. 0.5 곱해서 B에 들어오는 건 8이야. 8에서 얼마 나가? 8 그대로 나가지만 0.5 곱했으니까 당연히 C가 받는 건 4예요. 초등학교 들어가 우리 조카가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같지? 상식적으로 안 같은데 상식이 없나 봐 라고 얘기하고 있고. 4번 선지 봐.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계산 또 한 번 해야 돼. 야, 복잡한 게 아니라 니네 수학에 이런 문제가 3점짜리면 땡큐 하면서 3점 따지 않는 3점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봐. 2에서 A로 가겠대. 그러면 계산하자. 얼마 들어왔어? 네, 16이요. 16이요. 8 쪼개졌죠. 그럼 얼마 들어와요? 4 들어왔죠. 4 들어왔죠? 16에서 0.5 곱해가지고 얼마 들어왔어? 8 들어왔죠. 자, 4 들어오신 분 2씩 쪼개졌고 2 곱하기 0.5 해가지고 얼마 들어옵니까? 1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국엔 A에 들어가는 건 얼마입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1이야. 13이야. B는 얼마야? 4야. 도대체 왜 6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2에서 C로의 링크 추가되면 중요도는 5래요. 계산해보세요. 5 나올 겁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계산해서 찾으세요. 계산하는데 2분 써서 정확하게 6분 컷이 돼. 됐어?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해봐. 4문제 해서 6분 컷 나왔다. 한 문제는 1분 30초. 45문제 곱하기 1분 30초 하세요. 오케이? 그래야 현실적인 시간이 되실 거고 45문제 곱하기 1분 30초 하면 80분이 넘을 걸 아마? 안 넘냐? 계산 한번 해봐요. 넘을 거야.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 했으니까 6분 정도 썼다는 느낌으로 보시고 여기까지야. 자, 이해 못 하실 건 없어요. 왜? 수학이니까. 덧셈 뺄셈 곱셈이니까. 맞니?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국어라는 과목을 더 이상 여러분이 바라봤던 그 과목으로 바라보는 순간 올해 1년은 계속 고생길이야. 그런데 그냥 아예 나는 이 과목을 처음 배워요라고 해가지고 걸음마부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편해질 거야. 자, 저는 배경식 단 하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수열과 최소화, 문과들은 확률 통통이들은 머릿속에 이게 계산하는 게 들어가 있고 이과들은 그냥 설명을 알아먹었으니까. 영상 여기까지 끊었다가 바로 갈 거고 이거 그냥 검색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저번 주에 검색해서 혹시 보여드렸니? 자, 오랜만에 여러분 혹시 오르비라고 압니까? 오랜만에 오르비 한번 들어가 보자.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영상 돌리세요. 제가 작년에 오르비에다는 그냥 저 언급 안 하셔도 돼요.
얘네 너무 무서운 애들이어가지고. 제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개 글을 거의 안 써. 그러니까 작년에 글을 딱 2개 썼어. 2강 추천하는 글 썼고 6편 끝나고 글 하나 썼어. 그리고 봐. 언제 썼어? 뭐야 이거. 뭐 하나 빠졌는데? 베이누국어. 봐. 자, 제가 재작년에 딱 하나 쓴 게 이거야. 수능 직전에 딱 하나 썼어. 그게 바로 이 지문이야. 23년 11월 11일 딱 보이죠? 자,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이냐면 여러분이 받으셨던 바로 그 지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던 바로 그 지문. 여기 있다. 자, 잘 들어. 24학년도 EBS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얘야. 얘 죽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아, 지금 말고. 이 지문이 아무리 봐도 나는 출제되면 브레튼 우즈처럼 애들 다 죽일 것 같았어. 그런데 정치 이슈 때문에 이렇게는 안 나올 거라고 했지만 나온 다음에 얘 한 지문 보고 가라고 얘기한 게 딱 이 지문이고 얘가 해를 넘어가지고 25학년도에 연계돼서 출제가 돼서 애들을 다 터뜨렸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을 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절대로 여러분 이미 이 지문을 다른 지문에서 보고 왔다고 생각하고 낸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당장 보이시는 게 전광긍정식. 이거 어디서 보셨죠? 자, 분명히 이거 본 학생들 있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우리 교재 6페이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예를 들면 전광긍정 규칙을 예로 들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전광긍정 규칙을 기존 기출에서 보고 왔다는 거야, 애들은. 자, 두 번째 볼게, 얘들아. 잘 보셔.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은 도대체 뭔데요?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은 잘 들어. 2017학년도 수능에 나왔고 얘 가지고 두들겨 팬 게 여기 구명기하학이야. 그래서 먼저 26페이지 그 다음에 16페이지 이어서 볼게. 자, 26페이지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죠. 논리실증자 포포는요. 경험과 무관한 분석 명제와 경험으로 경험으로 판정되는 종합 명제라고 분류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EBS인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셔. 일단락의 주제가 뭐냐?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이라고 벌써 세팅을 딱 박아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로 얘를 처음 봐서는 담아줄 수도 없거니와 나름대로 비벼서 맞추는 건데 저 따라오시고 그냥 이 해설 들으시면 깔끔하게 해설됩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건 다 바꿔 얘기하잖아. 인류의 지식의 기록이야. 그러면 인류의 지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기준은 뭐냐면 이거야. 첫 번째, 중세요. 중세의 우주 지식은 다 어디에 담겨 있었죠? 그렇죠. 종교 경전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종교 경전에 전제해서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유교를 보자. 충효, 참이죠. 불효, 거짓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 경전을 기준해서 선악 판정이 가능했던 거야. 이해됐니? 그럼 봐라. 얘는 절대적으로 참인 진리에서 시작해서 결론을 판정할 수 있었던 뭐니? 연역법을 썼겠죠. 당연히 얘는 진리 판정 가능한 애들이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근대로 넘어오면서 뭐 하기 시작을 했어? 경험주의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경험주의해서 실증해서 실제로 입증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판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경험을 통한 실증을 통한 우리는 판정이 가능했어. 이거 실험해보니까 참이다요. 천동설인지 지동설인지 관측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정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됐니? 얘까지도 판정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와 근대에서 가장 큰 투쟁의 지점은 뭐냐면요. 경험 실증이니까 사례에서 왔을 거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귀납법이겠죠? 얘네는 어떤 투쟁의 역사였냐면 야, 인간은 그냥 개 돼지이기 때문에 신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인간한테 무슨 이성이라는 게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중세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이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신이냐 인간이냐 엄청나게 싸웠던 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절이다 보니까 감정에 대해서는 근대 현대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딱 확립이 됐던 거야. 여기까지 되셨니? 결국 이거야. 이 지문의 주제는 뭐였냐면 진리 적합성, 즉 참거짓 판정을 할 수 있냐야. 자, 이 지문 이쪽으로 보실까요?
자, 1달러 끝분의 주제 세팅되죠. 진리적합성. A어는 뭐래? 도덕 문장은 진리적합성이 없다. 참거짓 판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진리적합성 어떤 애들만 가능하다?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야. 분석적 문장은 잘 보세요. 경험으로, 관찰로 판정되는 게 아닌 선험적 문장이야. 그래서 분석적 문장은 어디에 넣어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넣어줘야 돼. 종합은 여기에 넣어주셔야 돼. 여기까지 됐니? 이유는 얘는 경험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애고 얘는 경험이 아닌 선험으로 판정할 수 있고 또는 문장의 의미 가지고 판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봐봐. 우리 지식을 전체 집합이라고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또는 문장을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1번 집합이 있고요. 2번 집합이 있고요. 3번 집합이 있는데 3번 집합은 감정이라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그럼 답 나왔네. 자, 여러분. 만약에 도덕 문장이 1 또는 2면 참거짓 판별 가능 불가능, 선악 판별 가능 불가능, 가능. 왜? 얘네는 판정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판정을 못 한다니까. 이제 이해가 다 되셨어요. 따라오세요. 잘 보셔. 여기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윤리학에서는 계속된 고민이 선이냐 악이냐야.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에 조금만 덧붙여 드리면 이제 이거죠. 중세는 뭘 가지고 판정을 했다? 종교 경전 가지고 판정을 했다. 근대는 뭘 가지고 판정을 했다? 경험주의 가지고 판정을 했다. 그래서 경전이나 경험주의니까 주관적인 내 뇌에 있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 근거를 찾아서 판정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문제는 당연히 논란이 있었겠죠. 그래서 A어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버렸냐면 야, 아무리 봐도 도덕 문장이란 건 말이야. 진리적 합성이 없어. 진리적 합성 참 또는 거짓의 성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단락으로 넘어와서 자, 글의 주제는 뭐겠어? A어의 주장이죠. A어의 주장은 뭐야? 진리적 합성,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 즉 도덕 문장은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 왜 그런데? 자, 크게 세 가지로 문장을 분류했죠. 1번 뭐라고? 분석. 얘는 선험적이고 연역적이고 문장에 사용된 단어만 가지고 판정이 되는 애들이야. 2번은 경험이야. 그래서 여기다 저는 선험이라고 쓸 것이고 경험이라고 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는 선험이거나 경험이면 선험 분석 문장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다. 틀린 문장이잖아. 즉 언어의 포함관계로 참거짓 판별이 되죠. 됐니? 또 이런 거야. 우리나라 30대의 절반은 미혼이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잖아. 맞니? 그래. 그래서 분석 문장이거나 종합 문장이면은 선험이든 경험이든 참거짓 판별, 즉 진리적 합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도덕 문장은 있다 없다? 없대잖아.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집합의 포함계로 표현하잖아. 1번 집합, 합집합, 2번 집합의 바깥에 있는 여집합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우선 저 따라오세요. 자, 결국 정리하면 이거야. 저 따라오세요. 이미 1단락에 함축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2단락에서 A어는 도대체 도덕 문장은 어떻게 판정을 하실 건데? 라고 얘기한 거고, 자, A어는 일단 뭐라고 대답했냐? 도덕 문장은 어떤 애야? 얘는 정확하게 3번 집합에 속하는 애야. 3번 집합은 어떤 애야? 1번 집합과 2번 집합, 여집합인 애들이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 당연히 얘는 뭐가 있어? 진리 적합성이 있어. 얘 뭐 있어? 진리 적합성이 있어. 얘는 진리 적합성 있어 없어? 얘는 없어야. 왜? 감정이니까. 감정인 옳고 그름 판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일 뿐이야? 감정일 뿐이야? 그래서 도덕 문장은 뭐가 없다? 진리 적합성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저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2단락에서 뭐라고 했어? 진리적 합성이 없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즉 1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한 거야. 자,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솔직히 잘 이해 안 되시죠? 괜찮아요. 어쨌든 얘가 분석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포돼 있어야 하지만 단순 개념이므로 분석적이지 않다라고 근거 주장을 해요. 어쨌든 무슨 얘기야? 분석적이지 않다야. 그래서 어떻다? 1번에 여집합이 있다야. 자, 그러면 2번이냐?
경험적 관찰이 되는 2번 집합이냐? 그것도 아니다. 2번 집합이 여집합이라는 거야. 이유는 감각 경험으로 판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 단락은 수식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자, 도덕 문장은 어디에 속하는 애다? 3번 집합에 속한다. 3번 집합은 어떤 애들이다? 1번 집합과 2번 집합에 여집합에 있는 애들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 지문을 딱 풀려봤을 때 어떤 학생은 내신에서 해서 좀 풀어. 또는 근본 실력에서 풀어. 근데 어떤 학생은 헤매고 있어. 그런데 이 지문을 풀어나가는 가장 누구나 납득할 만한 편안한 도구는요, 수학적 도구야. 수학은 철저하게 논리적 학문이고 여러분은 논리라는 과목을 국어가 아니라 수학에서 연습을 철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친구들한테 수학적 도구 썼을 때 그냥 푸는 것보다 시간이며 난이도 낙차가 훅 떨어지는 지문을 하나 초반에 박아줘야 학생들이 수학적 도구를 씀에 있어서 국어에서 수학적 도구를 쓰는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연결을 해줘야 여러분이 납득이 된다고요. 내가 이 지문만 몇 번 수업을 했겠어요. 30번 넘게 수업했고 풀어보는 건 200번도 넘게 풀었고, 도대체 이 지문을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구성할지는 여러분 정말 집에 가서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생각해서 하는 수업이야. 계속 볼게. 3단락 봅시다. 자, 그래서 결국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나오죠. 드디어 감정에 관련된 거고 태도에 관련된 것이다. 즉 제가 분류한 3번 집합에 속하는 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퍼즐이 다시 한번 왜 나왔다? 제가 목차로 쭈루룩 나열해놨던 이 지문과 관련성 있고 연계됐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지문들. 왜냐하면 출제자 마인드셋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감정이기 때문에 진리 판정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 야,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즉 A어는 뭐야? 통념 비판 또는 예상 가능 반론에 대한 재반박해야 돼. 그래서 통념 또는 예상 가능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할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덕 용어와 도덕 문장을 구분하지 못해서래. 자, 봐봐. 도덕 문장은 몇 번에 속하는? 3번에 속하는 애야. 근데 도덕 용어는 두 가지 용법이 있대. 그게 뭔데? 도덕 용어는요, 감정을 표현하는 3번 집합이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될 수도 있어? 세계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2번 집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은 세계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게 왜 경험적인 지식인지가 이해가 안 되실 거고, 그 이유는 간단하게도 옛날 기출에 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냐면 구명기하학 지문으로 가. 이해. 그래서 어디로 가냐? 16페이지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구명기하학 지문을 보시면 여기 나왔을 건데요. 잘 보셔. 2단락에 보시면요. 자, 3단락 봐봐. 이제 3단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봐. 자, 우리 언어로 판정할 수 있는 거는 뭐였어요? 분석이었죠. 언어 바깥에 있는 세계에 관한 지식이니까 얘는 종합명제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미 이 지문에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계에 관한 지식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됐니? 세계에 관한 지식은 뭐야? 봐봐. 우리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죠? 경험하죠잖아.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으로 이 세상에 관련된 걸 감각 경험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세계에 관한 진술이 경험적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판정은 이미 기출에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경험적 지식이에요. 2번이야.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이겁니다. 저 따라오세요. A어는 3단락에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강화하죠. 그럼 봐봐. 이미 이거는 A어의 주장이야. 그러면 예상 가는 반론이나 또는 뭐가 있다? 통념이 있어요. 그 통념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은 뭐야? 너희는 도덕 문장과 도덕 용어를 잘못 쓰고 있어. 자, 도덕 용어는 어떤 애야? 그렇죠. 도덕 용어는 어디에 속하는 애야? 이 합집합 3에 속하는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용어는 어디에 속하면 2에 속하면 찬거지 판별이 되고 3에 속하면 찬거지 판별이 안 되는데, 너희는 도덕 문장과 도덕 용어의 차이점을 몰라서 둘 다 진리 적합성이 있다, 찬거지 판별이 된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야. 도덕 용어는 찬거지 판별이 되는 경험적 세계에 대한 세계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감정에 대한 것도 있어. 도덕 문장은 그냥 감정에 대한 것만 다루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어. 찬거지 판별 못해. 마지막 정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라고 나와 있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관찰해서 얘기한 거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면 집합 2죠. 걔는 도덕 문장이 아니라 뭐라고? 도덕 용어라고요. 자,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얘는 도덕 문장이고. 됐습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지문 구조 뚫으시고 이 지문 구조는 이 벤 다이어그램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전체 집합은 어떻게? 1번, 2번, 3번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우리의 지식은 또는 우리의 문장들은, 우리의 명제들은 1번 선언적 명제, 2번 경험적 명제, 그리고 감정에 대한 것. 이성에 대한 것과 감정에 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이성 역시도 뭐야? 언어로만 판정할 수 있는 분석 명제, 경어로 판정할 수 있는 종합 명제야. 근데 도덕 문장은 3번에 속하기 때문에 진리 판정을 할 수가 없다. 도덕 용어는 2번, 3번에 2번에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경험적으로 판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니네가 헷갈렸을 뿐이다. 결론은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 판정 없다. 이유는 감정이기 때문에 끝. 됐니? 여기까지? 그리시고 읽어서 일단 마무리. 피곤하실 거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 세트 설명하고 이어서 갈 건데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자, 나 세트입니다. 봅시다. 자, 1단락. 자, 가나가요. 독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항상 연결이 돼요. 그래서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그럼 봐봐. 이게 글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정건 긍정식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 의문이 여기서 시작한 게 윤리학의 특정 견해, A어의 견해가 틀렸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된다. A어에 대한 비판 지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았고 우리가 뒤쪽에서 사후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긴 하겠지만 일단 먼저 쓰고 갈게. 자, 그래서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라는 논증을 전건 긍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세한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이미 기출됐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우셨죠. 자, 그래서 잠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P면 Q이다는 당연히 조건문이라고 한다고 고1 수학에서 배우셨고요. P는 앞쪽에 있는 조건이니까 전건이라고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결론도 후건인 결론도 참이다. 이게 바로 전건 긍정식이라는 거예요. 됐니?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미 이걸 다뤘다고 봤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 특히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버리면 감정이나 태도를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조건문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가 않다. 이 무슨 얘기일까? 귤은 맛있다는 당연히 감정이죠. 여기서 P는 감정의 문장이야.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P면 Q이다 같은 조건문의 일부가 돼버리면 감정이 아니라 판정을 위한 조건이 된다. 즉 이성적 정보가 된다라고 저는 처리를 했어요. 즉 무슨 얘기야? P가 감정을 다룰 때 P면 Q이다에 들어오는 P는 P다의 P와 다르다. 즉 여기에는 판정이 가능한 이성적 정보고 여기는 판정이 불가능한, 옳고 그름에 대한 참거짓 판정이 불가능한 감정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 이성적 정보야. 얘는 감정적 정보야. 따라서 어떻게 돼? 내용에 차이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요. 왜? 정보 분류가 달라져서. 특히 감정이니까 진리적 합성이 없어. 그러니까 참거짓 판결이 불가능해. 즉 논리적으로 얘는 동시 성립이 불가능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 정보량을 압축시키면서 제가 방금 덧붙여서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은 확인은 안 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해는 더더욱 힘든 상황인 거고 구조 처리로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억의 논리라는 거야. 잠깐만 더 따라올게요. 자, 그러면 출제자는 어떻게 된 거냐? 여기까지 이제 가가 나왔고 나가 나왔잖아. 자, 나의 의도는 더 읽어오시면 알 건데 가를 비판하겠다는 의도로 쓴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문항 설계를 보여주셨잖아. 그래서 1단락에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A어의 입장. A어의 입장과 뭐가 같냐면 저기 나와 있는 기억. 잡고 계세요?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기억이야. 기억은 뭐야? 전건 긍정식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세 문장 요약을 하면. 자, 이쪽으로 와볼게. 자, 예문 볼게요. 긍정식은 표절이 나쁘다,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우리 직관에선 당연히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은 도대체 왜 썼냐?
이거는요, 기억에 대한 반박이에요. 하지만은 뭐야? 재반박이야. 다시 한번, 표절이 나쁘다가 감정이 돼버리면 어쨌든 타당하지 않대. 이유 설명 없이. 이해되셨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A어의 윤리학이 맞다면 동치명제는 어떠니? 도덕문장이 포함되는 정건긍정식이 틀렸다라고 하거나 정건긍정식은 도덕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행크스라는 사람이 나왔다. 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나의 일단락은 A어 입장의 동치명제는 기억이고 그 기억의 동치명제는 정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 즉 기존에 논리적으로 참으로 받아들였거나 논리적으로 성립한다고 받아들였던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됐고, 그러면 그 기존 논리의 한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은 뭐냐면 지금 나와 있다시피 첫 번째, 도덕 문장은 다시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정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야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도덕 문장을 안 다루면 성립할 것이고 도덕 문장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경우는 성립하는 거니까가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계속 볼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단락에서는 A어 입장에 대한 비판이야. 그래서 행크스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A어를 비판하고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여기서 내용적으로 100% 이해를 못 시키는 이유는 정보가 불충분해서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A어랑 같은 입장이 기억이야. 기억은 어떤 입장이야? 정건긍정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데 특히 어떤 경우? 감정을 다룬다면. 즉 도덕문장같이 감정을 다루는 애들은 정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건긍정식은 도덕문장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정건긍정식은 도덕문장을 포함해서 안 된다, 다루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든지로 기존의 정건긍정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놨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생크스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이단락. 표절이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 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 부여를 했대요. 다시 볼게. 뭐라고? 문장은 속성 부여야. 다시 한번. 문장 진술은 어떻다고? 속성 부여고 그래서 판단적이래. 문단이 판단적이라는 건 뭐야? 속성 부여해. 그게 본질이래. 자, 봐봐. 어쨌든 쭉쭉쭉 나열되는 것 중에 저는 서술어에 집중을 해본 거야.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주어는 속성을 부여했다. 다시, 문장 진술은 어떻다?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속성을 부여한다. 정보는 크게 3개예요. 정보는 크게 3개라고. 1. 문장 진술을 하면 2. 속성을 부여하고 문장 진술은 속성을 부여하니까 판단적이다가 돼요. 다시 문장이 판단적이다. 어떻다? 문장이 속성에 부여를 한다. 이렇게 3가지 정보가 지금 순환되면서 결국 무슨 얘기야? 3단 논법을 썼어. 저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뭐야? 문장 진술이 있다야. 자, 두 번째, 문장을 진술하는 순간 뭐가 성립한다? 속성 부여가 된다야. 속성 부여를 했으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뭐가 된다? 판단이 된다야. 그래서 문장 진술은 속성 부여가 되어 있고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다야. 이해는 안 돼도 그냥 3단 논법을 얘는 이렇게 쓴 거야. 왜냐면 봐봐. 예를 이런 거예요. 자, 나 정말 예문을 이거 듣기 싫은데, 자, 봐봐. 콩이는 비지라고 한번 해볼게. 이름이 하나 더 기억났어. 우리 엄마가 기르던 강아지 이름. 한이었어요. 비지는 한이라고 해볼게. 그럼 콩이는 한이니? 콩이가 왜 한이야? 하지만 얘는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 얘 논리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사는 논리 안에서는 이게 참인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행크스라는 사람의 논의가 그렇게 전개가 됐다고 일단 받아들여 보자고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든 틀리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볼게.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거짓. 봐봐. 판단을 한다는 건 뭐야? 참 거짓을 변별할 수 있다. 판정할 수 있다잖아. 따라서 어떻다? 즉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이야. 단독일 때도 판단이야. 네가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든 아니든 얘는 판단 가능이야 라고 그냥 일단 얘기했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뭐다? 네 생각은 틀렸다. 자, 그러면 네 생각은 틀렸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럼 비판에 대해서 뭐가 있었어? 다시 한번 다시 비판에 대한 반박이 들어올 수 있겠죠. 야, 그러면 P이면 Q다에 포함된 P랑 그냥 P다가
지금은 다르잖아.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건데? 라고 다시 한번 대답이 필요해진 상황인 거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뭐하고 있어요? 재반박하고 있죠. 근데 재반박 이유를 설명해? 설명하지 않아. 그냥 뭐래?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장 진술을 하는 순간 속성 부여를 해서 판단이 된다. 다시 문장 진술은 속성 부여를 해서 판단이 된대. 그냥 동어 반복하고 있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비슷한 느낌을 한두 개 정도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것 같고, 선생님 과학기술 지문에 뭐가 있냐면요, 칼로릭 지문이 있어요. 예, 그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볼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지금 빈약하잖아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래서 얘의 주장은 결국 뭐냐면 이거야. 결국 도덕 문장도 1, 문장 진술이고, 설령 그게 감정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속성 부여를 했고, 감정에 대한 것이라도 속성 부여가 됐으면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너무 우격다짐 아니니? 자, 여러분, 그래서 친절하게 예시로 이해를 시켰지. 어디에서? 보기에서. 됐니? 그래서 보기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즉, 감정과 태도라고 할지라도 뭘 갖춰야 된다? 일관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 지문의 결론은 에이어가 맞다, 행크스가 맞다가 아니야. 그냥 이런 논란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행크스의 논리는 이러하다, 에이어의 논리는 이러하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진입 판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도 아니거니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생각을 해봐, 얘들아. 과학적으로 논란되거나 과학적으로 다투는 과학적 명제가 없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블랙홀의 존재를 화이트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서로 검증이 안 되잖아. 동시에 마찬가지다. 암흑물질 20년 전 수능에 나왔어요. 근데 그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싸우고 있잖아,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블랙홀 안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처럼 여전히 나름의 근거와 논리적 흐름으로 결론이 나와서 다투고 있고, 이해는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좀 이따 볼 텐데, 쉬운 지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18학년도에 출제됐었던 법제개혁론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 똑같이 경국대전을 적용을 해. 그런데 가와 다를 적용하면 사형이야. 근데 경국대전에 나를 적용하면 곤장으로 끝나요. 둘 다 근거는 경국대전인데 한쪽은 결론이 사형이고 한쪽은 결론이 곤장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양쪽의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위배되는 게 없지만 다른 결론을 내고 있잖아. 얘도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진입 판정을 하기보다 각자의 생각은 그러하구나, 각자의 논리 전개는 이러하구나를 일단 잡아보시면 되겠다고. 우리가 수학처럼 철저하게 풀이 과정을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보가 전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저쪽으로 따라올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셔. 그럼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보이실 텐데, 자, 보세요. 자, 얘는 뭐냐면 나에다가 지문을 최대한 안 넣으려고 의도한 거야. 그래서 나의 행크스 2단락 내용이 너무 웃기죠? 한 지문 어떻게 2단락으로 끝나니?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아마 3단락 내용을 보기로 빼지 않았을까 싶어, 저는. 그래서 봐. 자선은 옳다.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태도는 바꿔 얘기하면 아까 감정과 같게 봤죠. 즉 얘는 무슨 얘기야? 감정에 대한 진술이니까 도덕 문장이야. 그럼 봐.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감정에 대한 감정,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고, 그런데 객관적이지 못한 이런 주관적 태도들 당연히 찬거짓은 없어 보인다라고 누구의 얘기를 해본 거야? 일단 가의 주장인 A여 얘기를 해본 거야. 그런데 잘 봐. 찬거짓은 없다 할지라도 이제 나 입장이야. 즉 A여를 반박해 본 거야. 자, 네 말대로 찬거짓은 없다 할지라도 야, 자선을 옳다고 했으면, 봉사를 옳다고 했으면, 자선을 다시 옳다고 했으면, 봐. 조건문 참. 다시. 전건 참. 죄송해요. 다시. 조건문 참. 전건 참이라고 했으면 후건도 참이라고 하는 게, 또는 얘도 옳다 그랬으면 옳다 그러는 게, 아니, 찬거짓을 안 할게 헷갈리면. 잘 봐. 자선이 좋으면 봉사도 좋대. 그리고 자선은 옳대.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봉사도 옳다는 게 어떻다? 일관성이 있다야. 이해됐니?
즉 무슨 얘기로 정건긍정규칙이 성립한다고 보는 거야? 감정이라도 뭐라고? 일관성을 가지고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뭐가 성립이다? 전건긍정이 성립한다라고 반박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거야. 즉 감정에 대한 도덕 문장이라 할지라도 전건긍정이 성립하는 이유는 감정 태도도 일관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정리하실게. 자, 정리되신 다음에 필기하시고, 자, 혹시 못 푼 학생들 있을 수 있거든요.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필기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영상 끊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가에 나타난 A여의 입장. 자, 여러분 보셔. 당연히 A여는 뭐라고 얘기했어? 도덕 용어와 도덕 문장을 구분하자 그랬었죠. 자, 도덕 용어는 이 또는 3에 속할 수가 있다고 해 있었고, 기술적 용어법에 생략된 용어가 있어. 그게 뭐야? 그렇죠. 세계에 대한 사실을 기술할 때는 왜 판정적이다? 왜 검증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 문장은 뭐였으니까? 경험적으로 판정이 가능했죠. 그래서 얘는 진리적 합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2번 선지 보겠습니다.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 여러분, 도덕 문장은 뭐였다? 감정이었다. 얘는 3번 집합이었다죠. 봐봐. 이게 저기 필기 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락의 도덕 문장은 어떤 집합에 속하냐, 도덕 용어는 어떤 집합에 속하냐를 그대로 1, 2번 선지에 넣어놓은 거지 선지 하나를 내용 일치로 보시라는 건 아니었어. 많이 피곤하시구나. 3번 선지 볼게요. 자, 주어와 수어의 관계 봐봐.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 1번 집합이었죠. 1번 집합은 분석명제였죠. 자, 4번 선지 봐. 도덕용어의 용법은 도덕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서 기술적 용법이냐 표현적 용법이냐, 즉 2번 집합이냐 3번 집합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다. 자,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자, 5번 선지 봐. 도덕문장에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왜 생겼어? 도덕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 즉 2번 집합에 속한다는 데서 해석하는 데서 기인했다. 자, 다 맞아 보이거든요. 자, 잘 들어 얘들아. 저 벤 다이그램이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이거를 판정하는데 우리는 1번 집합에 속하냐, 2번 집합에 속하냐, 3번 집합에 속하냐로 엄밀하게 다시 한번 분류하실 거고, 전체 내용을 터두나 막 정보가 많아져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선지 판정하면서 정보를 좁혀나갈 수가 있어. 자, 판정해 보셔. 1, 2, 3, 4, 5번 고치시고 정확하게 정답 판정하는 시간 2분 더 드릴게. 시작하세요. 영상 잠깐 끝나. 인과의 논리 기호이라고 배웠죠. 즉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지. 잘 들어 얘들아. 도덕 용어의 용법은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기술적 용법이냐 표현적 용법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발췌독을 해도 돼. 기준이 뭡니까? 그렇지. 감정을 다루냐 사실을 기술하나잖아. 그런데 얘는 뭐라고 해놨어? 사실의 종류라고 해놨잖아. 사실의 종류가 아니죠. 기술하는 대상이 사실이냐 감정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지. 사실의 종류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얘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다시. 도덕용어의 용법은 사실이면 기술적 용법이고 감정이면 표현적 용법이야. 즉, 잘 들어. 이성이냐 감정이냐로 분류가 되는 거지 이성의 종류에 따라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성의 종류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거면 1번이냐 2번이냐로 분류가 되셔야죠. 벤 다이그램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까지 회피가 가능한 문제인 거고, 이거는 안 해도 된다니까. 전국 수석 그 이상이니까. 근데 저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학자적, 전문가적, 전공자적 입장에서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여러분 자꾸 선생님 그거 실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알겠다니까. 근데 문제가 이렇게 설계되는데 이 설계를 설명을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설계는 이래. 실전에서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조상님한테 물어보시든 주사위를 굴리시든 자다 깨가지고 갑자기 신의 계시가 내려왔던 답만 맞추면 되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일단 이 문제 설계는 이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걸 첫 수업에 때려박는 이유가 있어. 이거를 나는 처음 4주에서 8주 사이가 아주 결정적 시기라고 보는데, 브레트누즈 체제를 비롯해서 그 지문들을 소화한 친구와 소화하지 못한 친구에서 100분이 100을 찍냐, 98, 99까지 찍냐, 못 찍냐, 고정적인 1등급을 맞냐 못 받냐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건 재능 차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저는 성적이 지금 5등급인데요. 상관없어. 재능이라는 건요. 지금 성적 상관없다니까. 제가 되게 웃겼던 게 보기 싫은 건 아니야. 재밌게 봐요. 미미미도 되게 재밌게 봐. 근데 요즘 이제 강사들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 나온 선생님 한 분 그러는 거야. 자기가 뭐 고3 첫 시험 때 뭐 6등급이었나 그랬는데 자기가 엄청 열심히 했고 1등급이 됐대. 근데 옆에 있는 선생님은 그랬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3등급으로 끝났대. 그러니까 옆에서 다 웃고 있는 거야. 그럼 3등급 된 사람이 뭐가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다 웃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공부도 재능이야. 그런데 그 재능이라는 게 여러분 저는 이 바닥 정확하게 20년 넘게 했어요. 인강 대비? 그러니까 아까 그 짤이 그 사진이 왜 나오는 거냐면 15년 전에는 내가 얘기했잖아. Q&A 지수로 전국 30등 수준이었어. 그 당시 민민민우였어요. 이노였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남아있는 거고 그때부터 수많은 학생을 봤기 때문에 딱 보면 얘는 재능이 있다 없다가 보여. 지금 제 수업을 듣고 버티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본다. A로부터 추론한 내용이래. 이 문제가 뒤지는 문제야. 자, 그런데 얘들아 결론부터 얘기할게. A는 누구 비판이야? A여 비판이야. A여 비판의 근거는 뭐야? 1번 문장 진술은 2번 뭘 갖는다? 속성 부여가 된다고. 속성 부여가 되면 3번 어떻게 된다? 무조건 판단 가능하다야. 4번 야 감정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닥치고 다 판단 가능이야. 감정이든 아니든 그냥 판단 가능이야. 왜? 감정이라는 속성을 부여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속성을 부여해놨으니까 속성 부여가 됐으니까 일관성에 의해서 즉 속성 부여가 됐으니까 좋다라는 속성 부여가 됐으니까 일관성 생겼잖아. 좋다라는 그 얘기야. 따라서 어떻다? 1번 귤은 맛있다면 비싸다라는 포함되는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판단 가능하다고 몇 번을 얘기해 라고 틀렸다라고 한 거고 2번 선지 표준은 나쁘다가 단독으로 진술되었든 안 되었든 판단 가능하다니까. 3번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되든 안 되든 속성 부여를 한다고.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고 얘기한 거라니까. 무관하지 않아. 속성 부여가 됐어.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자, 무슨 얘기야? 잘 보셔야 돼. 자, 표절은 나쁘다라고 얘기했잖아. 표절의 나쁨을 부여하지 않은 맥락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 표절은 나쁘다는 첫 번째 감정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면? P라고 표현되면 누구 입장에서? A여 입장에서. 그리고 나에서 A여의 편을 드는 애들은 기억인데 얘는 뭐라 그랬냐? P면 Q이다가 되면 이때는 얘는 감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해됐니? 즉 무슨 얘기야? 표절의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은 뭐야? 얘가 P면 Q이다에 쓰이더라도야. 그랬든지 어땠든지 간에 판단적이라니까. 그랬든지 어땠든지 간에 판단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 거야. 다시 설명해 줄게. 필기하고 들으세요. 자, 1번 어쨌든 판단 가능이야. 틀렸어. 2번 단독으로 진술되든 안 되든 판단이 돼. 틀렸어. 3번 어쨌든 속성 부여해. 부여하지 않는다. 틀렸어. 4번 문장 진술을 하는 순간 속성 부여가 된다니까. 문장 진술이 있는 순간 속성이 부여된다고요. 이해됐어? 근데 속성 부여와 무관하다고 해버렸잖아. 맞죠? 마지막 5번 선지는 왜 참이다? 표절이 나쁘다는 단독으로 쓰이면 감정이야. A여 입장에 따르면. 그리고 나에서 A여 편드는 애들의 입장에 따르면 표절이 나쁨에 부여하지 않는 맥락 P면 Q이다 조건에 쓰인 경우 감정이 아닌 경우야.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판단적 본질. 왜? 속성 부여가 돼 있으니까. 왜? 문장 진술하는 순간 속성 부여 판단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판단 가능하다요. 다시 3단 논법 쓸게. 1번 뭐라고? 문장 진술하는 순간 뭐가 됐어? 속성 부여가 돼버리니 판단적 본질이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들어가더라도 P면 Q이다의 조건문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오는 친구가 있고 안 오는 친구가 있는데 미안해. 너무 어려운 거 해가지고. 앞으로 간식을 미리 좀 받아 놓을게요. 주문을. 중간중간 좀 먹고 해야 되고 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만에 이걸 건드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시대인지에서도 탑반, 강남대성에서도 사실 탑반 클래스예요. 여러분 이제 뭐 강대부도 이런 거 들어봤어요? 강남대성에 빌보드라고 있어.
거기 강남 대성 등수 곱하기 2에서 3하면 그게 전국 등수야. 그 정도 레벨인 애들이 따라와야 되는 커리를 지금 한 것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되게 벅차야 정상이고 괜찮아. 제가 난이도 조절 잘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되셨지?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피지컬로 풀기에는 그러니까 아예 연계된 지문 없이 가기엔 너무 벅찬 부분인데 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들아,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누가 봐도 보편타당해야 되잖아. 그러면 중세라면 이게 뭐였을까? 종교 경전이었죠. 자, 그리고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당연히 종교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있다고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있었을 거니까. 자, 그럼 봐봐. 그러면 객관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 성립하니?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되었을 때 존재하는 거죠. 맞니? 그럼 봐봐. A여는 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까요? 비판의 근거는 도덕 문장을 뭐로 봤으니까? 감정이라고 봤으니까. MBTI 혹시 E인가요? MBTI E예요? 저는 E를 좋아해요. 왜냐면 텐션이 너무 죽으면 너무 힘들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텐션을 다 살려가기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좋습니다. 그 텐션. 자, 진술 1을 볼게. 도덕 문자는 참 또는 거짓이란 속성을 갖는다. 자, 참 또는 거짓이란 속성, 이거를 가해서 아까 뭐라 그랬지? 진리적합성. 아시다시피 A여는 진리적합성이 없다라고 했죠. 자, 없다의 근거는 뭐야? 1번 분석명제도, 2번 종합명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집합 포함기호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 3를 볼게. 정근긍정식의 두 전제로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왜 여러분이 헷갈렸냐면 편가르기를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가의 A여는 뭐야? 얘는 진리적합성이 없다야. 이유는 뭐야? 감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걸 나에서 기억 애들이 뭐라고 받았어? 맞아. 그래서 정근긍정식은 성립하지 않아. 왜? P를 따로 떼서 보면 그건 뭐니까? 감정이니까. 근데 P면 Q이다에 들어가면 걔는 다른 내용을 갖게 된다. 다른 맥락을 갖게 된다고 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A여가 직접적으로 옳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 하지만 최소한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정근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기억 입장과 A여 입장이 상통한다면 여기까진 맞아. 뭐가 틀렸을까 그런데? 그렇지. A여는요. 도덕 문장은 어쨌든 저쨌든 진리적합성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4번 끝이에요. 즉 가지문을 빡세게 들고 오셨다면은 도덕 문장은 진리적합성을 갖지 않는다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딱 보시면 나오죠. 도덕 문장은 진리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정답 4번이다. 끝난 거야. 자, 5번 선지 볼게요. 행크스는 뭐라 그랬을까? 당연히 기억과 A여를 반박해야 되니까 그들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내용 차이가 없다라고 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쨌든 1번 뭐야? 문장 진술이야. 2번 문장 진술하면 어떻게 되니? 속성 부여되죠. 속성 부여되면 3번 어떻게 되니? 판정 가능해지죠. 그 얘기예요. 이해됐니? 즉 내용 차이가 없다 바꿔 얘기하면 뭐다? 그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판정 가능이다라고 한 거야. 그렇든 저렇든 너희가 범주를 분류를 어떻게 나누든 판정 가능하다. 됐니? 그러니까 내용 차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내용 차이 때문에 판정의 가능성이 바뀐 거잖아. 즉 범주가 바뀐 건데 A여는 감정은 판정 불가라고 얘기한 거고 행크스는 감정이더라도 판정 가능하다고 받고 그러니까 내용 차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생각을 손으로 써. 생각 정리해서 가져와요. 같이 저는 고민해보고 싶은 게 이 지문이 연구가 안 될 수밖에 없어. 나온 지 지금 1년도 안 된 지문이고 이 지문을 너희가 해설 좀 들어봐. 과연 소화가 된 상태에서 해설하는 강사가 몇이나 될지 니네가 보고 오시면 제 답답함을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고민을 나눌 강사가 필요한데 같이 고민을 나눌 전문가가 필요한데 정말 별로 없어요. 자, 5번, 15번 문제 볼게. 윗글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해보자. 기억은 누구 입장이야? A여의 윤리학 견해를 옳다고 보는 애들이지. 미안해. 뭔 소리야 갑자기 1번 끝내네. 그래. 됐어?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풀었을 수도 있어. 가져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억은 A여에 대한 비판이 될 수가 없어. 기억은 A여 입장이야.
근데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안 보신 친구들은 들고 오세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봐. 16번 볼게요. 1번 선지.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 일단 누구 얘기야? A여 얘기죠. 그리고 기억 애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야, 이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니까 P며 Q다에 들어갔을 때 내용이 달라지네라고 얘기했으니 A와 기억 얘기 둘 다죠. 근데 봐. 잘 들어야 돼. 이 주장을, 즉,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이 주장을 인정했어, 인정하지 않았어? 인정했잖아. 태도에 대한 태도라고. 즉, 보기는 뭐야? A어나 기억의 전제를 인정하면서도 오류를 찾아내서 비판한 애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그러니까 상충할 수가 없죠. 어디까진 받아들였어? 도덕 문장의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틀렸어라고 비판을 했으니까 됐니? 따라서 상충한다 X라고요. 왜? 인정하고 있잖아. 그들의 전제를. 정답 1번 끝이야. 자, 다른 선지들을 골랐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다른 접근을 하셨으면 저는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 자, 이 지문의 해설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작년에 해설을 좀 한번 완결판으로 한번 찍어놨는데 뭐 그걸로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각자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다음 주 한번 들고 오시면 저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